산악회에 들어간 남편 그날부터 우리의 35년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12,775일.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시계처럼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6시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뜹니다. 7시 30분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저녁 7시 똑같은 발걸음으로 돌아옵니다. 식사, TV 리모컨, 그리고 소파에서의 졸음. 그야말로 성실이라는 두 글자로 완벽하게 정의되는 삶이었죠. 3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웃고, 울고, 다투고, 화해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빚을 갚고, 집을 샀습니다. 평범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월급날이면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고 고생했어라는 한마디와 함께 어색하게 웃던 사람. 그게 제가 알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던 그 평범한 순간, 남편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거울 볼 때마다 낯설어.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허리도 자꾸 아프고. 그래서 말인데, 산 좀 다닐까 해. 등산하는 거.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남편이 스스로 건강을 챙기겠다고 하는데 아내로서 말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TV만 보고 술만 마시고 점점 무기력해질까봐 걱정했었거든요. 정말 잘 생각했어요. 주말마다 다녀와요. 제가 도시락도 싸줄게요. 물도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날 저는 그렇게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허락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선택이 될 줄은.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서 해질녘 돌아오던 남편. 땀 냄새와 흙 묻은 등산화, 상기된 얼굴로 오늘 정상까지 갔다 왔어. 하며 자랑하던 모습. 식탁에 앉아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역시 산이 최고야.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라고 말하던 그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여보, 밥 좀 더 줘. 오늘 운동 많이 해서 배고파 그렇게 말하며 밥을 2그릇씩 먹던 모습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주 조금씩 마치 안개처럼 번지듯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하루가 1박 2일이 되고 1박 2일이 2박 3일이 되고 그러다 평일 저녁에도 산악회 사람들이랑 잠깐 저녁 먹고 올게라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오늘은 평일인데 왜 또 나가요? 아, 그게 산악회 총무가 중요한 얘기가 있대. 금방 갔다 올게. 금방. 그 금방은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남편의 모습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눈동자는 초점 없이 풀려 있었고 옷깃에선 이상하게도 제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고 낯선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 향수 바꿨어요?
순간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의 0.5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응? 아, 그거. 산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모기 쫓는다고 분무기로 뿌려줬다더라. 별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하나 봐. 그 대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연습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땐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래요, 뭐. 산에서 사람들끼리 그럴 수도 있죠. 다음엔 당신도 하나 사와요. 그 한마디. 그 무심한, 그 너그러운, 그 어리석었던 한마디가 나중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돌아올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밤, 시간은 정확히 밤 10시 47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거실 소파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대신 받아주곤 했습니다. 여보, 누가 전화했어요? 라고 외치며.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으니까요. 35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비밀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면을 켰는데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 제가 알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612. 틀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아이들 생일도 눌러봤습니다. 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왜 아무 말도 없이? 샤워가 끝나고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을 때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핸드폰 비밀번호 언제 바꿨어요? 응? 아, 그거. 요즘 스팸 전화 많잖아. 회사에서도 보안 교육받아서 바꿨어. 해킹당하면 큰일 나잖아.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그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숨길 게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게 더 수상했습니다. 왜냐하면 3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조차 비밀번호를 숨긴다는 건 뭔가 지켜야 할 게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누가 전화해서요. 아, 그래. 누구였는데? 비밀번호 몰라서 못 봤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전화 받을게. 그날 밤 남편은 핸드폰을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빨래를 하다가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산악회 회비 영수증. 그런데 그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와인 파티 참가비 8만 원. 숙박비 2인 1실 15만 원. 룸 예약 추가금 3만 원. 기타 비용 5만 원. 총 31만 원. 산에 가서 와인을 마셔요? 저녁 식사 중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국을 떠먹다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응? 아, 그거. 동호회 행사야. 스폰서가 와이너리라서 그런 거래. 산 타고 내려와서 다들 모여서 와인도 마시고 교류도 하고 그러는 거야. 요즘 산악회는 다 그래. 별거 아니야. 스폰서, 와이너리, 교류.
그 단어들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건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직감이었습니다. 여자의 직감. 35년을 함께 산 아내의 본능. 뭔가 잘못됐다는, 뭔가 숨겨졌다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그 직감. 2인 1실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아, 그건 산장이 부족해서 방을 나눠 쓴 거야. 남자들끼리. 걱정하지 마. 남자들끼리. 그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그 후로 남편은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길이 막혔어. 회식이 예상보다 길어졌어. 차가 고장나서 정비소 다녀왔어. 총무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잠깐 들렀어. 하지만 이상한 건 옷은 너무나 깨끗했고 신발엔 흙 한 톨 묻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을 탔다는 사람의 신발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땀 냄새는 안 나고 향수 냄새만 진동하는 사람이 정말 산을 탄 걸까요? 그리고 어느 토요일 밤, 남편이 씻는 동안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최후의 확인을 하듯이. 제발 아무것도 없기를. 제발 제 의심이 틀렸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흰색 휴지. 빨간색. 제가 평생 한 번도 바른 적 없는 그 선명하고 도발적인 빨간색.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란 말인가? 저는 그 휴지를 펼쳐봤습니다. 립스틱 자국뿐만 아니라 파운데이션 자국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끝에 닿은 그 향수 냄새. 제가 며칠 전 남편 옷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그 휴지가 구겨져 있었고 코끝엔 여전히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옆에선 남편이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죄책감도 없다는 듯이. 그리고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대체 당신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35년. 12,775일. 그 긴 시간이 한순간의 의심으로 얼룩졌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대로 직면해야 한다고. 며칠 뒤 남편은 또 산악회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큰 배낭을 메고 현관에 섰습니다. 여보, 이번엔 2박 3일이야. 설악산 종주 코스래.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설악산. 종주 코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밥은 잘 챙겨 드시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엔 작은 위치 추적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발을 신는 동안 저는 재빨리 그 추적기를 배낭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응, 걱정하지 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 앱을 켰습니다. 신호가 잡혔습니다.
파란 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상적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향하는 신호. 설악산 방향이 맞았습니다. 역시 내가 의심이 너무 심했나. 그렇게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순간 신호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설악산이 아니었습니다. 강릉시 리조트. 산악회? 리조트?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떨며 그 위치를 확대해 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산이 아닌 해변가 근처의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왜 거기에? 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신호는 계속 같은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 토요일 새벽 5시, 저는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산악회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기 묵는 걸까? 아니면 정말 불륜일까? 아니야, 아닐 거야.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강릉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쏟아지고 제 마음엔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리조트 앞 주차장에 도착한 건 새벽 8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봤습니다. 남편의 차. 하얀색 아반떼. 번호판도 똑같았습니다. 45호 3872. 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정말로 여기 있구나. 정말로. 저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모른 척할 순 없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리조트 정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 앱엔 여전히 신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3층 307호. 그때 정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웃고 있더군요. 환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 옆에는 산악회에서 함께 다닌다는 그 총무 여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날씬하고 화려한 여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선글라스를 쓴 여자. 둘은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며 손을 잡고 리조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빠,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바다 가자. 그래, 가자. 오늘은 아무 걱정 없이 즐기자. 그 목소리, 그 웃음, 그 손길. 모든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그날 제 마음속의 모든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리조트 앞에서 저는 남편과 마주 섰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고 남편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설명해봐요. 지금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손잡고 나오는 게 오해예요? 2박 3일 리조트에서 묵는 게 오해예요? 그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는 그냥 사업 파트너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업 파트너. 그 말에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을 리조트에서 해요? 산악용품 투자 사업이요. 저희가 함께 투자를.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륜이라면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투자. 무슨 투자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사실은.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경찰서. 여보세요? 씨 맞으시죠? 저희는 경찰서입니다. 남편분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설명해요.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았어. 등산용품 사업한다고. 돈을 불려주겠다고 했어. 그런데 그 돈으로 빚을 갚았어. 그리고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사기를 쳤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산악회를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등산, 용품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30%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았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47명. 총 피해액 8억 3천만 원. 그리고 그 돈은 실제 사업에 쓰인 게 아니라 남편의 개인 빚을 갚고 술값으로, 여행비로, 그 여자와의 만남에 쓰였던 겁니다. 불륜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돈과 욕심이 뒤섞인 현실적인 배신이었으니까요. 경찰은 저에게도 물었습니다. 아내분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공범 가능성도 있어서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남편이 운동하는 줄만 알았어요. 산악회 다닌다고, 건강 챙긴다고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말이 그렇게 서럽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남편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동안 의심은 했지만 그게 단순히 여자 문제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명단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보는 순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아파트 부녀 회장, 남편 회사 후배, 심지어 제 친구의 남편까지. 이게 다예요? 네. 대부분 산악회에서 알게 된 분들이고 일부는 지인 소개로 투자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마주본단 말입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남편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더군요. 산악회에 가입한 것도, 사람들과 친해진 것도 모두 이 사기를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등산용품 사업은 요즘 대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등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저희는 중국 공장과 직거래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3개월이면 투자금의 30%를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가짜 공장 사진을 보여주고 심지어 초기 투자자 몇 명에겐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산악회 총무라던 그 여자는 남편의 공범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했죠. 리조트에서 만난 것도 투자금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륜이 아니라 사기 공모였던 겁니다. 어쩌면 불륜이었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건 감정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이건 계산된 범죄였습니다. 집에는 경찰이 들이닥쳤고 통장, 서류, 컴퓨터 전부 압수됐습니다. 우리 집 재산도 모두 동결됐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은 창문을 살짝 열고 속삭였죠. 그 집 뉴스에 나왔대. 산악회 사기라더라. 에휴,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살더니. 아내도 알고 있었을 거야, 당연히. 그 수군거림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도 은행에 가도 사람들이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질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저 여자가 사기꾼 남편 아내야.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모든 커튼을 내렸습니다.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도 남편이 좋아하던 물컵이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 10주년 때 같이 산 커플컵. 남편 것엔 여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컵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산이 아니라 사람 위에 오르려고 했구나. 며칠 뒤 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면회를 요청했다고.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어요. 그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번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철창 너머에서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남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머리는 희끗해지고 얼굴은 푸석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얼굴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엔 후회와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당신은 왜 그랬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잘 살아보고 싶었어. 뭐라고요? 평생을 똑같이 살았잖아.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 받아서 공과금 내고 그게 다였어. 나도 한 번쯤은 큰돈 만져보고 좋은 데 가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그래서 사기를 친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 정말로 사업을 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돈이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쉽더라고. 사람들이 날 믿어주고 돈을 맡기고 그게 너무 기분 좋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평생 투명인간처럼 살았어. 회사에서도 그냥 월급쟁이, 집에서도 그냥 가장. 아무도 날 특별하게 봐주지 않았어. 그런데 산악회에서는 달랐어. 사람들이 날 대단하게 봐줬어. 형님, 사장님 그렇게 불러줬어. 그게 좋았어.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세월이 무너졌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었다, 인정받고 싶었다. 그 마음은 이해됐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방법이 그렇게 비겁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피해자들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생각했어. 매일 생각했어. 그래서 처음엔 정말로 돌려주려고 했어. 그런데 빚이 너무 많아서 돌려주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았고 악순환이었어. 그럼 그때라도 멈췄어야죠. 알아. 알아. 근데 못 멈추겠더라고. 한번 시작하니까 끝을 볼 수가 없더라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제 끝이에요. 우리도 끝이에요. 여보.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피해자분들한테 사과하고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산을 보지 않습니다. 남편은 결국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말하더군요. 피고인은 지인들의 신뢰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고인을 믿고 노후 자금까지 맡겼으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으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파산했고, 어떤 분은 암투병 중인 배우자의 치료비를 맡겼다가 잃었고, 어떤 분은 자녀 학비를 모아둔 돈을 맡겼다가 날렸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했으니까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그 집. 아이들이 자란 그 집. 웃고 울고 다투고 화해했던 그 공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집을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변제했습니다. 1억 3천만 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막았더라면. 어떤 분은 욕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울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든 반응이 당연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판사가 했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욕심은 산과 같습니다. 정상에 오르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결국 추락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높이 오르려다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은 산을 오른 게 아니라 욕심의 절벽에서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25평 아파트에서 7평 원룸으로. 짐은 거의 다 버렸습니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산을 보지 않았습니다. TV에 산이 나와도 눈을 돌렸어요. 등산 가는 사람들을 봐도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이 떠난 것도 산에서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혼자가 된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없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밤이 되면 텅 빈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조용한 것도 아무도 없는 집도.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거라는 걸.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도소 발신. 남편의 손편지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왜 산을 좋아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거기선 다들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었거든. 정상에 오르면 모든 게 보일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나는 산을 오른 게 아니라 그냥 도망친 거였어. 현실에서, 책임에서, 나 자신에게서.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편지를 접으며 울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하지만 용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은 모든 걸 조금씩 덮어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잊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생기고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잊지 않습니다. 욕심은 사랑보다 무섭고 거짓은 산보다 깊다는 걸요. 요즘 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단순하지만 거짓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 어느 날 카페 창문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외면했을 그 풍경을 이제는 가만히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산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묵묵히. 오르는 사람도 있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길을 잃는 사람도 있지만 산은 그저 거기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산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산에 오르려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에 휩싸인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산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어떤 이는 정상을 오르고 어떤 이는 욕심에 미끄러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산에 오른 게 아니라 그저 자기 마음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고로도 병으로도 아닌 욕심으로 잃었습니다. 그 사람은 산악회에 들어간 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제가 모르고 있었을 뿐. 사람이 변하는 건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너무 오래 믿고 있었던 거죠. 믿음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눈을 멀게 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혼자지만 거짓 없이.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산을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욕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밑을 보기 위해서. 산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변함없이 묵묵히. 그리고 저도 여기 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서 있습니다. 35년의 결혼은 무너졌지만 나머지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